그 윤석열 정부 이제 집권 6개월을 넘기고 있는데요. 네. 뭐 보수 쪽에서도 준비 안 된 대통령은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이야기들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 사고것이 준비기간 포함하면은 26년 합하면 거의 뭐 35년간 이게 다 검찰 쪽으로만 이렇게 이 경험을 갖고 이랬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국정운영도 검찰총장 시절의 어떤 사람들 또 그 여러 가지 방식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이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압수수색이 흔하게 오는 거는 또 하더라도 검사들도 무더기로 그냥 출동한다든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네. 옛날에 우리가 검찰이 상당히 독재 정권에 그 악용된 사례는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저희도 당에서 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초기부터 했었습니다만 예전에 저희들이 과거 민주화 투쟁의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시절에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겪었던 거 훨씬 뛰어넘는 지금 저희들도 보기에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훨씬 이게 선을 넘고 도를 넘어선 그러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고 봐져요. 당당하잖아요, 또. 네네네. 그리고 그런 데서 금방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출범한 지 6개월이 갓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6개월이 갓 지났으면은 바로 그런 게 다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국민 여론에 다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정 평가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60%가 넘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럴 정도로 정말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저는 두 가지 밖에 안 보인다. 하나는 온갖 사고와 참사로 얼룩졌다. 그 정말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참 참담함과 또 각종 온갖 사고와 참사로 얼룩진 6개월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출범 초기에 말 그대로 인사 참사, 그 다음에 또 외교 참사,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그 안보와 전쟁 위기들이 다시 또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의 또 안보 참사, 그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잖아요. 또 그런 데서의 경제 참사, 그리고 또 최근 있었던 말 그대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그런 안전 참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총체적으로 벌어진 역대 최악의 참사 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참 참담하고 암담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또 하나는 그럼 그럴 때일수록 정부와 그다음에 정권이 심기일전을 해서 이걸 수습하고 머리를 맞대고 또 다시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그건 그대로 내팽개쳐두고 또 그러면서 또 하는 행위는 검찰을 앞세워서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에 몰두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협치는 사라지고 공안 통치만이 남아있는 그리고 국정에 있어서는 무능과 그런 참사를 야기시키는 그게 지난 6개월의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대단히 좀 답답하고 도대체 국가와 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게 전에 그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은 그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을 거잖아요. 보수에서도 종교계 인사 포함해서 만나시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국민들한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 좀 이렇게 마음을 달래는 차원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뭐
사람이 싫다고 뭐 이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직접 들었다고. 저도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네. 참 황당한 이야기죠. 예. 네. 그렇죠. 그거는 말 그대로 그 통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이 대통령은 이런 자리는 그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안으로 보면 가장 아닙니까? 네. 한 집안의 가장이고 한 집안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뭐 옛말에도 보면은 가화만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화만성이라 한다는 거는 집안이 화목해야 그 다음에 가장이 집안을 책임지고 번성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 그런 가화만성의 개념은 아예 없는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야당이랑 은 바로 옆집 이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전체 하나의 큰 공동체를 본다라면. 근데 맨날 그냥 옆집 이웃 그냥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거 어떻게 그냥 집어넣을까?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뭐 인간 자체가 싫다 그 말이 저는 참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은 말 그대로 그 국정 운영과 통치에 대한 통치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각자 가진 사람의 개인 평가와 또는 뭐 사적 감정, 사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말 그대로 통치와 국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대통령 자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일단 대통령 이제 정권이 출범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정말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나 안보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그리고 또 다시 현직 대통령의 자리는 다음에 그 뭐 대통령 선거는 모든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임기를 제대로 잘 마치고 그리고 또 성과 업적을 내고 좋은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물러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데서 보면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그 과거 이제 특수부 검찰 출신이셔서인지 모르겠는데 다 그것을 다 조사 대상과 수사 대상으로 보고 그걸 탈탈 털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나라가 이끌어갈 수 있는지 저는 참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국정조사가 본회의 네. 통과됐잖아요. 네. 그래도 국민들한테는 그 까받은 이 국회 정치판에 뭔가 그래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기대도 좀 갖게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그래도 어제가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가 그 발생한 지 이제 27일째 되는 날이었었어요. 네. 그런 데서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왜 그렇게 158명의 꽃다운 어린 생명이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묻고 또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 대한민국에 벌어져서 안 된다는 그런 재발 방지 책을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어쨌든 야3당이 안을 제출을 하고 어제 그래도 여당도 이제 여론의 압박이 못 이겨서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5일 동안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그 이제 기간 동안 또 그 특별하게 또 우상호 우리 전 비대위원장을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또 그 진상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철저하게 책임 묻고 처벌하고. 그 45일이 있는데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 위원장과 이제 여야 간사들이 다 정해졌죠. 국조위원들끼리
이제 그 세부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될 겁니다. 아마 바로 이제 내주 초부터 앞으로 국정조사를 어떻게 진행한다. 그리고 대상 기관, 그 다음에 그 청문회는 언제부터 하고, 또 청문회 때 부를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한다. 그리고 그 조사 대상 기관들이 어제 다 선정이 됐으니까요. 일단은 먼저 각 조사 대상 기관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특히나 그 자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자료 중에 하나는 그 무선통신 자료입니다. 지난번에도 일단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 각 이제 그 119 제보가 됐던 자료들을 나중에 이제 공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참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막 119를 막 신고했던 그런 내용들의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에 나와 있었던 우리 정보 경찰들이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경찰들 내에서 이 무선 통신이 당연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걸 계속 공개를 해라. 그럼 그때 그거에 대해서 과연 당시에 이런 경비 병력들 이게 어떻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는지 또 어떻게 얘기가 오갔는지 그것에서 얼마나 방치가 된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무선 통신 자료를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안 주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이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무선 통신 자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생생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 이제 목록들을 먼저 정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세부 계획을 짜게 될 겁니다.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국힘은 그 논리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 끝나고 부진하면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졌어요. 그 전에 국정조사를 안 받을 때. 근데 현재 그러면 수사하고 국정조사 같이 가는 겁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수사 중인 이유로 해서 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금방처럼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국정조사 법과 국회에서 증언과 감정에 의한 법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 있고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여당 입장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막 진술을 좀 회피하거나 자료 제출을 막 이제 이렇게 늦추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앞으로 이제 국회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많이 미진하다면 이제 특검으로 가야죠.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한다니까 좀 이런 부탁을 받았었는데 뭐냐면은 어쨌든 현장에 출동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구조활동을 펼친 경찰관과 소방관들 그분들이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근데 마치 지금 이제 그 이 정부에서 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 동안 경찰을 뭐 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때 이 출동했던 소방관, 경찰관은 정말 우리들한테 아린 이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들한테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요거는 제발 좀 야당이 바로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은 철저히 보호할 건 보호하고 책임을 정말 물어야 될 건 물고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 지금 특수본에서도 수사를 현재 진행되는 거 보면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가고 있는데 정말 참 어처구니 없고 참 답답한 것은 일선 소방관과 일선 경찰관 그 현장에서 고생했던 자꾸 거기다 책임을 묻는 것처럼 따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들을 했겠어요. 적은 경비 병력으로 정말 그 한 명이라도 더 귀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애쓴 모습들이 생생하거든요. 영상 이게 그때 당시 영상 그 장면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분들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임을 물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요. 그때 말 그대로 158명의 그것도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국가와 정부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지휘 책임과 그 다음에
그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던 현장에서 그런 고생했던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한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규명하는 게 핵심인 거죠. 네. 총장님께서는 오선 의원이시고 국회 외통위원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경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외교안보 부분을 갖다가 맡고 계시는데 이번에 통일부에서 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한 담대한 구상을 3단계로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이전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거 아니냐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윤석열 정부 특히 통일부에서 담대한 구상을 내놨는데 예. 지난번 뭐 8.15 경축사 때 얘기했던 거 이후에 좀 최근에 내는 거를 약간 좀 더 구체화시킨 거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 대북 정책,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계해서 세 가지로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이 담대한 구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군사 안보 분야가 빠진 좀 반쪽짜리 대북 정책이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뭐 정치, 경제, 군사, 뭐 안보를 다 망라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구상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뜯어보면은 사실 핵심은 남북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안정에 있을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구체성은 아직은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반쪽짜리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또 하나는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 핵심은 북한의 수용성 문제입니다. 네. 과연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가 이건데 북한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런 데서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담대한 구상이 발표되고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벌써 북에서 바로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본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남북 긴장이 최대로 고조된 상황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쨌든 한반도 평화에 국민에 도래했다가 이게 일순간에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6개월 만에 그 언제 어디서 이 도발과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 상태가 됐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데서 북한의 지금 수용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대북 정책은 현재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이고, 그래서 이 북한의 수용성과 관계에서 정부가 더 깊숙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대단히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것은 역시 대북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 결정자의 대통령의 의지와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물론 이제 후보 시절에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대북 선제 타격론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서로 적대화 된 것처럼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는 더 불신하겠죠. 북측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담대한 구상을 내놨는데 사실은 그 대통령 본인이 직접 그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뢰와 대화에 대한 그리고 조건 없이 만나자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래야지 북한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지난번 8.15 경축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대북 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도 안 보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뭔가 좀 액션도 취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지난번 유엔 가서 이제 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그때도 북한과 담대한 구상의 얘기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 역지사에서 보면 국제사회도 그걸 우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구상 발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고 그래야지 사실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물밑 접촉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구를 뭐 통일부가 하든 아니면 국정원이 하든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뭐 그 NSC가 나서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이제 물꼬를 하나씩 터가는 것이지 그런 대통령의 의지와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지금 미중 패권 네네. 전쟁에 그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좀 균형 관계, 균형 외교, 전략적 모성으로 이렇게 그 네, 했잖아요. 네, 네. 안보에 미국을 무시할 수 없듯이 경제 중국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상당히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그 미국 체제에 편입됐다고 할까요? 네, 네, 네. 그런 측면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또 이게 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저 더불어민주당 대단히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제 외교 경제 상황은 굉장히 냉혹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한 국제 외교 현실을 보면 사실은 안미 경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미 경중이라 하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다. 예, 우리가 처한 외교 우리 경제 안보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 안보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서 또 국제 그 경제와 관계에서는 그 국제 경제 현실과 관계에서는 지금 올해 중국의 그 올해 우리의 이제 그 무역을 보면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그 중국의 상반기 수출액이 우리가 3,500억 달러예요. 그럼 상반기에 그 무역 1위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무시하면 우리 경제는 잘못하면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미 경중이란 말이 딱 맞아요. 예. 그럼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아주 우리 국익과 우리 국익에 맞는 아주 균형감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외교 전략에 있어서는. 예. 이제 그런데 그 우리 윤석열 정부가 너무 그 미일 중심의 외교 중심으로 지금 확 그냥 기우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금 요새 항상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인태 전략.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경우만 봐도 그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그 인태 전략의 내용이 미국과 일본의 인태 전략과 아주 흡사해요. 근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 심지어는 중국에서 그 미일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쓰레기에 처박아 넣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치 편입되는 것처럼 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배제한다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중국을 대하거나 중국에 그런 그 뉘앙스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균형감 있게 외교를 펼치고 또 미국과는 뭐 한미 동맹 관계에서의 그것들 기본 가치는 유지해 가지만 그 다음에 특히 이 경제 외교 관계에서는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 항상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갈 수도 있다. 이 점이 사실 굉장히 우려됩니다. 네.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했잖아요. 네네. 더 강화될 것 같은데 네네. 중국이. 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상당히 더 위험스러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3기 체제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세계 큰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는 보면 미중이 이제 앞으로 더 큰 으르렁 되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헤게모니 이제 다툼과 아주 갈등들이 노정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데서 이제 그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경우는 정말 지혜롭고 이거를 잘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외교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사실은 그 지난 정부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웠을 때 이것의 기본 개념은 포괄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전략, 편중 전략이 포괄적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신남방 정책을 구사를 했어요. 그 신남방 정책이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근데 이번에 이 신남방 정책이 다 윤석열 정부에 다 폐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것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고 그 이제 그 앞으로 그 미중 간의 세계 패권 경쟁과 그다음에 그 불똥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에 추계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그거를 정말 냉정하게 그런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다 고려를 하면서 좀 더 이게 우리 국익 중심의 균형 회계의 틀을 다시 짜야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 라인이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까 마지막에 거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언론 자유 탄압을 비판하면 언론 자유 특위도 16일 발족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전례 없는 그 언론관과 언론에 대한 탄압. 네. 이게 좀 민주당이 탄압 관련 입법 대책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네. 저희들이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뭐랄까 이러다 정말 언론 참사까지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럴 정도로 참 걱정도 되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가 그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언론은 대통령이 만나는 첫 번째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언론을 대하는가는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바로 연결되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최근 쭉 일련의 과정과 대응들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언론관으로서 이게 관을 갖고 있고 굉장히 이건 반드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MBC 사태가 단순히 MBC의 개인 그 마음에 안 드는 MBC를 벌주겠다는 징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언론 전체를 길들이고 장악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데서 당 차원에서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을 바로 이제 위원장으로 해서 언론자유대책위원회를 바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종 그 언론 탄압의 사례들 또 저희들이 계속 이제 규탄도 하고 있고 또 간담회도 갖고 있고 또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방송법 개정이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이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말 그대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과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YTN 지분 매각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그 소위 말하는 공공의 자산과 재산을 정부 마음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으로 막 매각하고 자기 주고 싶은데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정부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라.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의로 YTN 지분을 막 뭐 민간에 매각하고 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에서는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어쨌든 처리할 생각입니다. 네.